오늘 모신 분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진짜 설계자를 찾아낸 진성준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환상의 케미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죠. 부동산 개혁 입법을 대표로 발의한 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에서 공동 상황실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지 씨가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이 국정감사장에서 활약. 스타 되시지 않았어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딱 정리해서 이재명하고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됐어. 예. 그래서 다들 너무 쉽게 이해하게끔 이렇게 설명해줬다. 네.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거의 준비 막 밤새워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겸손하게 공을. 내가 한 게 아니다. 보좌관들이 했다. 또 이렇게 정말 보좌진들이 한 건 아니에요? 보좌진들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이 개발 사업에 관한 법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주택법도 있고, 도시개발법도 있고, 뭐 택지개발 촉진법도 있고, 또 뭐 개발이익 환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개정되었는가를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거 제가 다 할 수 없죠. 우리 보좌관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보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직전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때 다 민간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개정되어 있더라. 물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개발 이익을 다 빼가자고 그 법들을 개정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경기를 일으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계속 내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법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대장동 설계자는 국민의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게 이명박 정부고 2014년 9월에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한 게 박근혜 정부고 2014년 12월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고요. 2014년에 이제 또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제를 도입한 게 박근혜 정부다라는 정리였는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계속 특검.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재명이 그 돈 다 먹어놓고 드러나지도 않게 그렇게 다 숨겨놓고 있다고 곽상도만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다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특검을 왜 하냐고 계속 특검 얘기만 하시던데 이런 프레임을 민주당이 벗어날 수가 있나요 지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검찰이 철저하고도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이 사건의 진실을 포착하려면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보다는 무슨 정영학이라고 하는 회계사가 들고 갔다는 녹취록 또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진술, 말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이거든요. 개발 이익을 그냥 독차지하려다가 자기들끼리 이해가 충돌해가지고 말싸움이 나고 그런 가운데 이게 흘러나온 것인데 그러니 자기 책임을 벗으려고 서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발언을 추적해 가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우선 검찰이 이 사건의 구조를 지금까지 이제 파악했다고 하니까 이 사건의 구조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찰은 다행히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돈의 흐름을 쫓는다고 하는데 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신속하게 또 규명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검찰이 뭔가 그런 수사 행태들이 조금 미심쩍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특검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이것 봐라 검찰이 아무것도 못 해냈으니까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마 국민의힘은 그런 걸 발판으로 해서 계속 특검 주장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 조직이 들어가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나 또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 공무원들이나가 다 있어요. 그러니 밝히자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추적해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이 전적으로 맡아서 한 일이라고 하면 기업 내부의 정보를 국회가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수사가 필요한 일인데 지금까지 뭐 국정감사도 치르고 또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만 뭐 유동규라고 하는 본부장 등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 윗선이라고 하는 이재명 시장과의 연결고리라든지 이재명 시장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특검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없는 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주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배임 혐의를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제 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검찰은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임 문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나눠 갖는 지분이니 이익이니 이런 것까지 관여할 일이 전혀 없고 그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을 사전 확정 방식으로 확보를 했고 결과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개발업자 이익이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과 대비해 보면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성남시가 환수한 공공이익은 58%나 된다. 5,500억을 환수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송영길 대표가 잘 정리했던데 그 김영삼 정권 때 IMF를 불렀던 경제수장들 그 배임 혐의 다 무죄 났어요. 거기다가 그 이명박 정부 때 없는 유전에다가 돈 때려 먹어갖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다 무죄 났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뻔뻔스러운 점 이런 건데 자기들 거에 생각하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기. 그러니까 특검 주장하는 것도 다른 거 없거든요. 특검에서 이걸 좀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한번 써먹어 보겠다, 활용해 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아무리 주장해봐야 허공에다가 발길질 하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을 계속해서 특검을 갖고 정쟁을 하면서 뭔가 그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그런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정책적인 문제를 계속 던지면서 그 주제를 이슈화해서 끌고 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힌 의혹을 벗는 일이 시급한 것은 네. 사실인데 근데 아직까지 그게 드러난 게 언론에서도 없고 협조가 안 되고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투명하게 밝혀줘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그거는 그야말로 정부가 행사하는 인가권이나 허가권 또 개발 사업 계획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값이 폭등해 가지고 민간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에 환수돼야 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부여한 것이니까 그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라고 하면 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법률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에요. 네. 이거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등등등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대장동에서 이 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보수 언론도. 근데 보수 언론은 재빠르게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바로 이게 반대하더라고. 태세 전환이 막.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짜 뻔뻔하게 아니, 이러고 할 데가 본인들의 없어. 논리가 상충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파적인 거예요. 뭐 이재명 지사가 5,500억 환수했는데 나머지 4,000억은 민간에게 넘어갔지 않냐? 이 민간에게 넘어가 준 거 당신이 설계한 거고 네네네. 그래서 민간업자하고 짜고 대선 자금 받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없으니 차제에는 민간에 넘어가지 그렇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넘어가지 않도록 법률을 손질하자라고 나서니까 그렇게 손질하고 나면 누가 개발 투자하겠냐? 완전 반대하고 있지. 주택 공급 절벽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은 뭘 원하는 거니?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이게 싶은데. 대안이 없어요. 지금 네. 국민의힘 토론회를 봐도
정책은 없고 다 이재명 욕이야.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다. 저기는 아무런 정책이 없어. 그냥 그쵸. 무조건 이재명이 하는 거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네. 과거에도 사실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우리도 비슷한 걸 겪었잖아요. 이명박근혜 이거 무조건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집중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선거 결과는 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아젠다 선정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만 발의한 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제 법안이 그냥 유독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개의 법안을 냈는데 하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도시개발법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때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갈 이익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상한을 두도록 하자 해서 그 상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민간 개발업자가 지분에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가져갈 때 그 개발 이익의 이윤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법을 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 현행 법은 20%까지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법이 만들어졌던 1989년도 당시처럼 개발 부담률을 50%까지 올리자. 50%에서 60%까지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고 특히 국민의힘 지금 국토교통위원장 하고 있는 이현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시개발법의 민간 이윤율을 6%로 한정하자라고 하는 저보다 더 강한 법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 법안 심사는 제대로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법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한 거죠, 그러면. 원래 개발이익 환수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했던 건데 뭘 이거를 지금 하고 이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가까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공이 나서서 무엇을 좀 하자고 그러면 왜 공공이 나서냐. 민간에게 맡겨라. 민간에게 혜택 주면 민간이 더 잘한다. 공공이 나서지 마라. 늘 민간 개발 우선론을 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이재명 시장이 개발 사업하면서 민간의 개발 이익이 많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거 왜 100% 환수 안 했냐고 막 거품을 불고 날리고 더 강한 법을 내고 했지만 정작 이 법을 논의하자고 그러면 한 발 빼요. 민간 이익 제한하면 공급이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사적인 자리에서 제한했으면 누가 개발 투자하겠냐. 시장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양도구역이 그 사람들. 근데 이제 민간이 참여 안 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다. 이거 자체가 웃기는 논리 아닙니까? 웃기는 논리입니다. 네. 적정 이윤만 보장되면 네. 왜 투자를 그렇죠. 안 합니까? 맞아요. 뭐 도박하듯이 일확천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본이 갖는 또는 사업자본들이 갖는 평균 수익률을 보장하면 얼마든지 참여합니다. 제가 이것도 우리 보좌관들이 조사를 한 건데 5년마다 한 번씩 통계청에서 경제총조사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 경제총조사 결과가 2020년도 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2015년도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평균을 내보니 평균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6.7%. 그리고 그 부동산업은 얼마냐? 부동산업과 임대업을 보니까 2015년도에 11%였습니다. 건설업은 얼마인가? 4.3%. 그러니까 10% 정도 보장해주면 그것은 개발 이익으로 충분하다. 또 사업 이윤으로는 충분하다. 실제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이 얼마냐면
총 사업비의 6%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 산업단지를 만든 사업자들도 개발 이익을 얼마까지 붙여서 가져갈 수 있느냐? 조성 원가의 15%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와 15% 사이에 어느 지점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왜 10%로 했느냐? 네. 도시개발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이 참 많고 그 다음에는 뭐 관광단지 개발 사업, 체육단지 개발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 이윤을 한 10% 정도 보장하면 좋겠다라고 그럼 이제 생각해서 뭐, 정해놓은 것입니다. 탐을 낼 것이다 민간에. 이런 정도면 얼마든지 자본 투자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산업평균 이윤율이 6.7%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것에도 이제 만족을 못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역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 이게 지급이 일단은 당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오늘도 김부겸 총리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데. 그러니까 김부겸 반대, 뭐 홍남기는 보나마나 당연히 반대. 반대일 거고. 오늘 또 당대표가 약간 뉘앙스가 좀 지난번과 달라진 것 같은 뭐 그래서 불안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그거는 법에 회계연도 개시일 전 90일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당정 협의를 마친 다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손대지 말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자라고 하는데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되거든. 그거 처리되고 난 다음에 추경을 또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색하죠. 그리고 올해 세수 초과분이 한 10조 내지 15조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는데 이 세수 초과분은 어떻게 쓰겠다고 이미 정부 계획이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번복하고 뒤집어야 되는 새로운 설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강조하듯이 우선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부도 이걸 인정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당했거나 금지당한 업종들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들이 저절로 없어져가지고 영업이 잘 안 된 데가 있어요. 가령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이런 데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데는 손실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또 보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예산이 들어갈 일이거든요. 이건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골목 상권들을 활성화시키자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이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여윳돈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 쓰고 사느라고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위로금조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죠. 약속도 하셨죠. 그러니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세수 초과분을 이용할 것인지 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좀 얼굴이 환하게 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진의원 말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총리, 부총리가 다 반대할 수도 있다. 근데 민주당의 의지가 있느냐? 일단 그게 궁금한 거예요. 민주당이 할 의지가 있느냐? 대통령 후보가 일단은 총대를 맸으니까 따라갈 의지가 있느냐? 예, 당은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차 재난지원금 때, 즉 국민 88%에게 드렸던 재난지원금 이것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당은 100% 지급하자라고 했는데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절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당의 기본 노선과 방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의지를 실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2번 한 셈이에요. 1차 재난지원금 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했는데 국민 개개인으로 보니까 그거 합치면 한 50만 원, 60만 원쯤 된다. 나머지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드림으로써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좀 드리게 하자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의지거든요. 저는 좋은 정책 아니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서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0에서 50만 원, 30만 원이면 15조고 50만 원이면 25조니까 아까 뭐 추가 세수도 얘기했고 이미 더 거친 것 돈도 한 50조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국 OECD 국가들 돈을 많이 뿌렸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가 부채는 외국에 비해서 낮은데 가계부채는 너무 높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좀 풀면서 그리고 이거 3개월 한시적으로 소비진작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진의원 말씀처럼 이게 소비진작 효과가 있어 자영업자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돈 벌면 또 그 돈이 세수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이 좋은 카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선거에 지겠다는 얘기랑 다름 아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의 부채, 국가 부채는 GDP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는 GDP 100%를 넘어섰어요. GDP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쓰는 대신에 어려운 가게들은 빚을 내서 네. 국민들은 빚을 내서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가 그 곳간을 좀 열어가지고 세금을 좀 내놔야죠 국민에게. 네.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이게 부채 관리한다고 국가에서 나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금융을 막아서 2금융, 3금융으로 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거든요, 지금. 네. 또 금리가 또 앞으로 또 오른다니까. 그런저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저는 당의 의지를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후보랑 손을 잡고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선별 지급이 옳다라고 그렇죠. 이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좀 중지를 모아서 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언론에서 지금 벌써 이재명 체제가 시작부터 삐걱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간질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재난지원금이 마치 안 될 것처럼 이재명 혼자서 뭐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정부는 안색을 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란 듯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 돈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너무 이런 힘든 상황에 정말 그 담비 같은 재난지원금 사실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들 되게 마음도 많이 상했고 그런 분들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글쎄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될 거다. 왜냐하면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들 관측을 하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해서 민심을 모를까. 또 민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 토론이든 뉴스든지를 지켜봤으면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함량 미달이고 자질 미달인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다 보고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건 좀 바보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른바 국민의힘 후보도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이 전략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뭐 윤석열로 지금 좀 방향을 잡으신 걸까요, 그럼?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지표나 판단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보고 선거 전략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뭐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상대할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선하고 함께 치러질 종로 재보궐도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준석 대표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민주당도 이제 대항마를 찾아야 될 텐데 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자원은 많습니다. 뭐 이제 거론되듯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있고 또 추미애 전 대표도 거론되고 있고 또 저는 어떤 분이 김한규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 얘기 많더라고요. 뭐 이준석 대표에 비하면 뭐 전혀 빠지는 스펙도 아니고 또 젊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차출해서 맞불 작전으로 내놓으면 괜찮은 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이게 대선과 연동되어서 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쵸. 이재명 후보의 득표력을 보완할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골라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국힘 후보가 이제 금요일에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지자분들도 그럼 같이 힘을 내서 이제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당부하실 것 있다거나 부탁할 게 있다거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경선 결과 과연 원팀이 될 수 있느냐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보란 듯이 원팀을 이루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펼쳤던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박용진 후보, 정세균 후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출범식에서 뜨거운 동지에 입각한 지지 연설을 보내서 이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훑고 지나가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느냐는 그야말로 그것도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그러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비전이 갖춰져 있는 또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불평등과 그에 따른 격차와 차별이 너무 커졌어요. 네. 이 부동산에 분노하는 민심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려면 기득권 세력의 그 완강한 저항을 뚫고 나가는 정말로 불굴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침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정치 역정 속에서 그런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보였던 후보이고 이런 점들이 바로 국민에게 평가받아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런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서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게 코로나를 방역해 왔으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역구가 서울이시니까 사실 김대중 이후로 서울이 민주당을 외면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지난 재보궐에 매몰차게 외면했고 네. 이번에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서울을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어떤 서울 민심을 다독일 방안 이런 것도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서울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죠. 네. 제가 그 서울 민심이 흔들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집값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집을 가진 분이든 안 가진 분이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내 자산이 늘어나서 좋다 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15%밖에 안 돼요. 집이 있으나 없으나 집값이 너무 높으면 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잡아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노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역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당이 나서서 민심을 어루만진다고 기존의 정책들을 후퇴시키는 조치까지 취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할 게 아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이슈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우회해 가려고 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벗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그 모든 후보들보다도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들을 제대로 통과시키면서 의지를 보이고 또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울 민심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서울 지지율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제 생각이긴 하지만 희망이로울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본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윤석열을 찍을 사람은 서울엔 많지 않지 젊은 층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 여론은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여론은. 서울 집값만 뛴 게 아니고 경기도 집값도 상당히 뛰었는데 경기도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자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난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지 씨 말처럼 윤석열과 이재명이 나란히 서 있으면
서울 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주에 누가 후보로 선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뒤에 그 후로 전략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2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